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6일 토니 모리선이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종은 없다. 인종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의 가장 비본질적인 부분이라 여긴다고 한 토니 모리선은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미국 현대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뜨겁게 살다가 뜨거운 한여름에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토니 모리슨은 아프리카계 미국 소설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고 아프리카계 미국 문화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소설로 가져옵니다. 그녀는 소설을 통해 흑인 역사의 복원과 더불어 재즈, 블루스, 가스펠 등 다양한 흑인 음악과 문화를 되살려냅니다. 그럼으로써 그 긴 암흑과도 같았던 흑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합니다. 토니 모리슨의 3부작을 이루는 작품이 1987년에 출간한 빌러비드, 1991년에 출간한 재즈, 1997년에 출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흑인 남성이 지배하는 흑인들만의 공동체와 저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수녀원으로 들어온 인종 구분 없는, 아니 구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흑인과 백인의 대립뿐 아니라 흑인과 흑인 간의 대립, 남성적 가부장적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영철 선생님의 학술 논문에 의하면 모리슨은 이 책을 통해 미국 남성 사회를 지배해온 프로테스탄트적 종교관과 윤리, 가부장적 우월주의 등 미국 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모방한 흑인 남성 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즉, 모리슨에게 흑인 남성 사회는 노예 해방 이후 백인 남성 사회에 동화되어 그 이념과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답습한 백인 모방 사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모리슨은 이러한 비판 뒤에는 인종적으로는 물론 성적으로 부당하게 무시, 왜곡, 소외되어 온 주변인들 또는 이방인들의 실존을 통해 여성의 민족적 문화적 실존과 의식을 발굴하고 복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종적 열림, 문화적 열림, 갈등 속의 우애, 무질서 속의 질서, 자해 속의 위로, 그리고 쾌락 속의 고통 등 개개인의 역설적인 의식과 내부의 상처는 물론 외부의 상처도 포용하고 치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슨이 말하는 흑인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도서출판 들녘에서 편했고 김선영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 이 책의 맨 처음 루비 파트와 모리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목사 미전의 입을 통해 말하는 파트와 맨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는 토니 모리슨이 이제 영원한 파라다이스의 영면함을 미리 예고한 걸 같기도 합니다. 파라다이스, 루비. 그들은 제일 먼저 백인 소녀를 쏜다. 나머지는 느긋하게 처리하면 된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17마일 떨어져 있고 반경 90마일 안에는 인가가 없다. 수녀원 안에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많겠지만 시간은 넉넉하다.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었으니까. 이들은 9명으로 이제부터 채 반수도 못 되는 여자들을 토끼 물듯 쏘아 죽여야 할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목적을 수행할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다. 밧줄, 종려나뭇잎으로 만든 십자가, 수갑, 체루가스와 선글라스, 반지르르 하고 날렵한 총까지. 수녀원 안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본 건 다들 처음이다.
일행 중에는 수녀원 문 앞에 주차하고 말린 고추 한 꾸러미를 받았다거나 바비큐 소스 한 통을 얻으러 그나마 부엌까지 가본 사람이 몇 있었지만 정작 성당이나 회랑, 교실과 침실을 구경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제 모두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하실까지도 찾아내 잠시 후 오클라호마의 하늘을 깨끗하게 밝힐 찬란한 태양 아래 그 추악한 타락상을 폭로하고 말리라. 문득 그들은 옷차림에 화들짝 놀란다. 옷을 잘못 입었다는 생각이 든다. 7월의 새벽, 수녀원 안이 이렇게 추우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티셔츠와 작업복, 다시키는 미친 듯 한기를 빨아들였다. 밑창이 달아빠진 작업용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대리석 마루 위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레처럼 울려 퍼지는 발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다. 프로케드표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은 그들대로 주위를 둘러싼 정막에 안절부절 못했다. 게다가 수녀원 내부는 웅장하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넥타이를 맨 두 사람만이 긋돌지 않는 모습이었고 사내들은 이 건물이 수녀원이 되기 전에 어느 공금 횡령자의 아방궁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실감한다. 적황색과 장밋빛이 섞인 대리석 마루가 자연스럽게 티크 마루로 이어지는 대저택이었다. 운모석은 어제의 빛을 간직한 채 50년 전 벽지를 뜯어내고 하얗게 표백한 벽에 무늬를 들이우고 있다. 화려했던 욕실 비품들은 수녀들이 질색하는 바람에 소박한 수도꼭지들로 교체되었지만 왕자다운 기품을 자랑하는 욕조와 세면대들은 바꾸려면 만만찮은 돈이 드는 관계로 방치되어 싸늘하게 부패하고 있다. 한때 저택의 주인이었던 공금 횡령자의 특별한 기쁨을 그나마 망가뜨릴 수 있었던 곳은 식당이었다. 수녀들은 이곳을 교실로 바꾸어 버렸고 한때 아라파오 인디언 소녀들이 여기에 입을 꼭 다물고 앉아 까맣게 있는 법을 배웠다. 이제 무장한 사내들은 플랑드러식 촛대 옆으로 마크라메 레이스가 든 바구니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방들을 수색한다. 그리스도와 성모가 포도덩굴로 태를 두른 벽감 속에서 빛나고 있다. 성십자 수녀회는 님프 조각상을 남김없이 잘라내버렸지만 둥걸게 물결치는 님퍼의 대리석 머리칼은 여전히 포도 잎사귀를 휘감고 열매를 희롱하고 있다. 남자들이 저택 깊숙한 곳으로 흩어져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고 듣고 숨어있는 여자들의 아기를 탐지하고 부풀어 오르는 반죽의 이스터와 버터 냄새를 의식하는 사이 공기는 점점 더 싸늘해진다. 그 중 한 사람, 일행 중 가장 젊은 청년은 이 꿈이 어떻게 끝날까 알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문득 뒤를 돌아본다. 총에 맞은 여자는 대리석 위에 불편한 자세로 누워 그를 향해 손가락을 흔든다. 아니, 그렇게 보였을 뿐일까? 이 꿈은 색깔만 빼면 아직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전에는 이런 색깔로 꿈을 꾼 적이 없었다. 제왕다운 흑색을 맹타하는 강렬한 붉은색, 뒤를 따르는 짙고 열에 들뜬 노란색, 해픈 여자의 옷색깔 같은 색채. 선두에 선 사내가 멈춰서서 왼손을 들어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를 향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다. 사내들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라이플 권총을 조심스레 고쳐 잡는다. 선두의 사내는 돌아서서 각자 흩어지라고 손짓을 한다. 말 한마디 없이 서두르지 않고 그들은 넉란하게 흩어진다. 방금 수녀원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맡은 임무로 다들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목표물은 결국 인간 쓰레기에 불과하다. 문 밖으로 쫓아내면 바람에 쓸려 기어이 다시 방으로 날아 들어오는
잉여 인간들이다. 이제는 마음의 도끼를 그럭저럭 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여자, 백인 여자를 쏘고 나니 앙심이 버터처럼 정제되었다. 정오의 순수한 기름은 맨 위로 떠오르고 아래쪽은 단단하게 굳어 안정되었다. 바깥은 안개가 허리께까지 차올랐다. 안개는 곧 은빛으로 변해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을 만큼 낮은 수풀에 무지개들을 걸어줄 테고, 태양이 떠오르면 작은 무지개들은 불타 공기 속으로 파묻혀버리고 눈앞에는 드넓은 초지가 펼쳐질 것이다. 어쩌면 마녀들이 남긴 발자국도 눈앞에 나타나리라. 부엌은 두 사람이 태어난 집보다 더 크다. 천장 석가래는 무척이나 높다. 에이슨의 가게보다도 선반이 더 많다. 육수가 스토브 위에서 끓고 있다. 8개의 버너가 달린 스토브는 식당용 대형 크기이고, 커다란 철제 환기통 아래 선반 위에는 1다스도 넘는 빵들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의자 하나는 넘어져 있다. 창문은 하나도 없다. 남자는 곰솥 밑의 불을 껐다. 어머니가 나를 목욕시키던 솥도 이만했는데, 어머니가 태어난 흙집에서는 호사스런 물건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널찍하고 안락하며 마을 역시 그의 출생지에 비하면 눈부시게 호화로웠다. 그의 고향 헤이븐은 15년 만에 급격히 몰락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꿈의 도시였던 헤이븐이 오클라호마 주의 유령 마을 헤이븐으로 전락했다. 1889년 당당히 일어섰던 해방 노예들은 1934년이 되자 무릎을 꿇었고, 1948년에는 배를 땅에 대고 기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여기 수녀원에 온 것도 그 때문이다.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도록 할 수는 없었기에 안팎으로 그 무엇도 단 하나 남은 흑인들만의 마을을 부패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가 아는 혹은 풍문으로 들었던 흑인 마을들은 남김없이 백인 도시에 항복하고 흡수 합병되었다. 아니면 헤이븐처럼 시들시들하다가 자취만 남고 사라져버렸다. 헤이븐의 몰골은 참혹했다. 풀들이 자라는 흔적으로 옛 건물틀을 겨우 알아볼 수 있고, 벽지는 유리 없는 창틀 뒤에서 네거티브 필름처럼 변해버렸고, 학교 교사의 마루바닥은 종탑을 향해 자라나는 늙은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저만치 한켠으로 밀려났다. 1905년 1000명에 달했던 주민수가 1934년에는 500명이 되었다. 면화산업이 붕괴하고 철도회사가 철로를 다른 곳에 놓을 때마다 200명으로 8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때 대가족을 지탱해준 유일한 돈줄이었던 작업농업은 아들이 결혼에 분가할 때마다 몫을 떼어주다 보니 텃밭으로 전락했고, 그나마 남은 땅덩어리마저 자식들을 위해 찔끔찔끔 잘라 나눠줘야 했기에 결국 주인들 손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땅 쪼가리들만 남게 되었다. 염증을 느끼고 진작에 떠나지 않은 농민들은 그저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기에 백인 투기꾼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두 손 들고 환영이었다. 이번엔 대도시로 아니면 소읍으로 가야지. 미리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았다. 그러나 모두가 참전 용사들인 그와 일행들의 생각은 달랐다. 옛 헤이븐을 진정 사랑했던 그들은 바탄에서 괌으로, 이오지마에서 슈트르가르트로 전전하면서도 마음속엔 헌신적인 향토회를 소중히 간직하고 정성스레 키워왔고, 다시 한번 고향을 일으키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설계와 위력에 감탄하며 스토브 환기통을 만져본다. 옛날 고향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았던
벽돌 화덕과 비슷한 크기였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화덕을 해체해 벽돌이며 돌로 된 재밭이며 철판을 모두 240마을 서쪽으로 날랐다. 옛날 옛적 어느 기지 넘치는 주 정부가 할당되지 않은 땅이라 명명했던 크릭 네이션마저 지나쳐 끝도 없이 머나먼 땅으로 화덕의 철제 치사판에 시멘트를 발라 다시 제자리에 붙이고 달아빠진 글자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닦아 윤을 내던 그날, 다 함께 치렀던 의식을 사내는 기억한다. 62년 동안 쌓여온 숙검댕과 동물 지방을 닦아내고 글자들이 1890년 갓 새겨졌을 당시처럼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일을 그도 거들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을 발기발기 찢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까지 참아왔듯, 그리고 새 출발 없이 그대로 남아 겪을 미래를 생각해보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던 새로운 개척자들로 그들은 이제 세상을 지혜로 물리친 선조들처럼 잘 해내야만 했고 그만큼 각오도 다부졌다. 지혜로운 선조들은 진흙을 뜯어 헤이븐을 건설하면서 갖가지 위험과 사악한 자연의 힘을 물리쳤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성리에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이 화덕이었다. 머리처럼 둥글고 욕망처럼 깊은 화덕. 포장마차 안 또는 근처에서 살면서 야외에서 요리를 하고 떼짱과 메스키트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었던 개척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있는 힘을 다해 흠없이 설계된 거대한 화덕을 짓는 일이었다. 앞으로 먹을 것을 얻고 자신들의 과업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화덕이 완성되자 비로소 대장장이가 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대장장이의 이름은 모근이었는데 그가 새긴 연암은 계의 어휘들을 그 자신이 처음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왔는지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헤이븐을 축복해 주는 듯 했고 나중엔 저주를 불러오는 것 같았으며 마침내 패배했노라고 선언하는 듯 했던 그 글자들. 사내는 부엌 개수대를 눈여겨본다. 긴 탁자로 가더니 우유가 든 주전자를 집어던다. 킁킁 냄새를 맡아보고는 오른손에 피스톨이 들려있자 왼손을 사용해 주전자를 입으로 가져가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가며 꿀꺽꿀꺽 오랫동안 우유를 삼켜대는 바람에 그가 노루풀 향기를 맡을 때 즈음엔 우유도 이미 절반이 사라지고 없었다. 바로 위층에서는 두 남자가 넓은 복도를 걸으며 방문에 각자의 이름표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4개의 침실을 조사한다. 립스틱으로 써여진 첫 번째 이름은 세네카다. 다음 방문의 디바인이라는 이름은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적혀 있었다. 그들은 여자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침대에서 자지 않고 해먹을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서로 알만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입에 고인 침이 쓰디 썼다. 남자는 이곳이 썩은 곳임을 잘 알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을 후려치는 연민의 채찍에 퍼뜩 놀란다. 도대체 무슨 일로 여자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는 생각한다. 어쩌다 그 소박한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을까? 도발적 섹스, 기만, 그리고 엄험한 유아 고문이라니. 대저택에 감춰진 이 넓은 공간 속에서 성가시게 굴거나 모욕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 여자들은 그가 아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믿고 따르는 가치체계에 감히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마을에서 20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부류의 여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과 절연된 독특한 마을인 그의 고향은 그럭저럭 자족하고 살만한 곳이다. 감옥이 있었던 적도 감옥이 필요한 적도 없었다.
이 마을 출신의 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간혹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가족을 망신시키거나 마을의 채통에 먹칠을 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지만 다들 깨끗이 잘 처리되었다. 당연히 마을에는 몸가짐이 해퍼거나 게으른 여자를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했다. 이 마을은 처음부터 자유로웠고 치안도 훌륭했다. 잠 못 이루는 여인은 언제든지 침대에서 일어나 어깨에 숄을 두르고 달빛을 받으며 계단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음만 내키면 마당을 가로질러 바깥으로 나가 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었다. 등불도 두려움도 필요 없었다. 길가에서 쉬타는 기척이 나도 여인은 겁내지 않는다.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녀의 몸을 덮칠 리 없기 때문이다. 반경 90마일 안에는 그녀에게 덤벼들 것이라곤 전혀 없었다. 등불도 두려움도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마을의 경계선을 지나 바깥 세상으로. 왜냐하면 그곳에도 그녀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층의 두 남자는 아버지와 아들로 둘 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 처음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는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닫고서 한바탕 웃고 싶은 기분이었건만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는 우상을 조각해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얀 드레스와 푸른 빛과 금빛의 망토를 두른 작은 남자와 여자들이 벽감 위의 작은 선반 위에 서 있었다. 아기를 안거나 손짓을 하고 있는 인형들의 공허한 표정은 짐짓 순수를 가장하고 있다. 인형들의 발 아래엔 촛불을 태운 흔적이 완연했고 폴리엄 목사의 말대로 음식도 공양한 것이 틀림없었다. 문간 양편 옆으로 작은 사발들이 있었던 것이다. 일이 다 끝나면 그들은 폴리엄 목사를 찾아가 당신 말씀이 다 옳았다고 말씀드리고 미저는 목사의 면전에서 한바탕 웃어주리라. 동네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행동의 당위성만큼은 그 많은 교회의 신자들도 결연히 하나로 뭉쳤다.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녀원도 그 안에 사는 여자들도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딱한 일이다. 거리는 멀어도 한때 수녀원은 진정한 이웃이었다. 옥수수와 들소풀과 토끼뿔로 둘러싸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수녀원에 닿을 수 있었다. 대저택이었다가 후에 수녀원이 된 이 건물은 마을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15가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묵던 아라파우족 소녀들도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게 25년 전의 일이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잊고 무섭게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 아래 수녀원 지하실 어딘가에서 이곳에 하나 둘 모여든 끔찍한 여자들은 분명 수녀들이 아니었고 다른 밀교의 일원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옛 수녀 원장들과 수녀들이 그랬듯 여자들은 여전히 곡물과 바비큐 소스와 질 좋은 빵과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를 팔았기 때문이다. 흑자주빛이 도는 마른 고추 한 줄이나 여자들이 손으로 만든 양념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혀가 탈 듯이 매운맛 하나는 비길 데가 없는 상품들이었다. 적당히 신경만 써주면 양념은 몇 년 동안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고추씨를 심어본 마을 사람이 여럿이었지만 그 어디서도 수녀원 마당의 고추만큼 잘 자라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상한 이웃이지만 뭐 별로 해로울 건 없지. 해로울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간간히 쓸모가 있어.
여자들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었다. 길을 잃거나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음식 맛이 일품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거짓말이고 꾸밈에 불과했으며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다들 알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새 교회의 대표자들은 화덕 앞에 모두 모였다. 여자들이 경고를 무시한 이상 어떤 행동을 결의해야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개최해야 할지 좀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회의는 엄밀하게 열렸지만 곧 집회가 열리리라는 소문이 떠돈 지는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로 형체를 잡아갔다. 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을 한 친딸에게 떠밀려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한 집에 4명의 기영아가 태어났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딸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신혼여행 중에 신부들이 사라졌다. 새해 첫날에는 형제가 서로에게 총질을 했다. 성병 주사를 맞으려고 댄비까지 가는 일이 더 이상 별스런 게 아니었다. 더구나 요즘 들어 화덕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집회를 갖기로 결정한 9명의 사내들은 일단 산탄총으로 화덕 근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나서야 겨우 번쩍이는 회중 전등 아래에 앉아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 지난 봄의 끔찍한 발견 이후 첩첩으로 쌓여온 증거들은 도무지 부인할 길이 없었다. 무수한 재난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끈은 바로 수녀원이었다. 그리고 수녀원에는 그 여자들이 살고 있었다. 지하실로 접근하는 형제는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꼭 닮아 있다. 그런데 쌍둥이인 2사람보다 그들의 아내들이 서로 훨씬 더 닮았다. 한 사람은 서글서글하고 영민하며 태아모 시가를 피운다. 다른 녀석은 거칠고 비열했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커다랗고 순진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1942년 자원 입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형제는 닫혀진 문 앞에서 모든 것을 잊고 단 한 가지에 전념하고 있다. 당시 형제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빚뿐, 가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삶으로부터 달아날 길을 찾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금 그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40년대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보호해야만 한다. 처음 마을 틀을 닦을 때부터 형제는 잘 알고 있었다. 무조건 바깥 세상과 절연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길을 잃거나 무작정 배회하던 외지 사람들은 채 1마일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교회가 3개나 있으면서도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식당도 경찰서도 주유소도 공중전화도 극장도 병원도 없었다. 이 재미없는 마을에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고 통과해버리곤 했다. 그러나 행여 외지인들이 다른 짓을 한다면 그땐 자진해서 나설 만한 장정들이 절실했다. 쌍둥이들은 놀라운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자동차들이 처녀들과 동네 농장들에서 추수한 곡물 낯가리들을 애워싸고 선회하던 당시 날씨는 물론이고 기온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했다. 2사람은 어떤 이야기든 한번 듣기만 하면 교훈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특히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화덕의 새카만 입구에 걸자를 새긴 사람은 바로 쌍둥이 형제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헤이븐의 창건자들과
그 후손들이 어째서 끼리끼리 모여 살며 외부인을 그토록 못 견디게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다.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라는 두 개의 주를 지나 오클라호마로 오는 길, 야주에서 포트 스미스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에서 158명의 해방 노예들을 밤과 깨맞아주는 땅은 모래알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유한 촉토족과 백인 가난뱅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집 지키는 개들에게 쫓기고 군 부대의 창녀들과 사생아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심지어 먼저 개발된 흑인 정착지에서까지 공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는 데는 미처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헤럴드지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든지 아예 올 생각을 말하는 표지의 기사가 실린 바 있지만 막상 자기네 이야기라고 믿지는 않았다. 영민하고 힘세고 자기 땅을 일구겠다는 의지에 불탔던 그들은 스스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고 자부했다. 운명이 정해준 소명이라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소위 자급자족하는 깜둥이들이 정한 사양을 충족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그만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야 했다. 너무 가난하고 차림이 추접스럽다는 이유로 흑인 자영농을 영입하겠다는 지역에서 주민이 되기는커녕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었다. 재수 좋은 깜둥이 놈들에게서 치욕적인 박대를 당하자 혈관 속 피의 온도가 두어 번 급전했다. 처음에는 가정, 교회, 학교보다는 술집이나 주사위 노름을 더 좋아하는 놈들이라는 딱지에 붕괴해 피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지난한 과거사를 기억해내자 열렬은 극도로 차갑게 식어갔다. 과열된 결단으로 시작했던 감정은 냉혈의 집착으로 바뀌었다. 거부당하고 견제를 받자 그들은 애초의 행로를 변경해 서쪽으로 향했고 더욱더 오만해졌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쌍둥이 기억 속에 낱낱이 각인되었다. 쌍둥이들은 할아버지께서 의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절감하고서 화덕 입구에 새길 문구를 당신이 몸소 골랐다고 믿었다. 철못이 워낙 값비싼 기중품이던 시절이라 가구조차 나무못으로 조립하는 형편에 당신께서는 후세에 길이 남을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굽은 것과 똑바른 것, 3인치와 4인치짜리의 굵직한 철못 2개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글자들이 일단 제자리에 박히자 누구 한 사람 무슨 문구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마르기만 기다리고 앉은 화덕 바로 옆으로 지붕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입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들어 대바구니며 임시 벤치 따위를 놓은 다음 수다도 떨고 사람도 사귀고 사냥감을 그 자리에서 익혀먹는 편의도 누렸다. 1910년 헤이번에는 교회 2곳과 올 시티전즈 은행, 교실이 4개 있는 학교 건물이 들어섰고 건조식품, 사료, 음식 재료 등을 파는 가게가 5군데 생겼다. 그러나 화덕을 오가는 인파는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을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았다. 화덕의 불씨가 살아있는 한 가정에서는 간단한 요리용 스토브만 있으면 충분했고 화덕의 불길이 꺼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마을의 다른 것들이 다 죽어가던 1934년에도 화덕은 살아있었다. 전기가 들어온다던 소문은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이라는 사실이 벌건 대낮처럼 분명해지고 가스 배관과 하수구가 털사의 기적으로 여겨지던 무렵에도 화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쌍둥이는 1924년에 태어나 20년 동안 과거 40년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형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상상하고 기억했다. 이야기의 세세한 대목들은 소스라치는 기쁨이었고 꿈처럼 달콤했으며 심지어 몸소 나가 싸웠던 전쟁보다도 훨씬 더 스릴 넘치고 의미 깊었다. 쌍둥이 형제는
1949년에 갓 결혼한 젊은이들이었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헤이븐의 주민들은 속속 떠나고 있었으며 아직 짐을 꾸리지 않은 사람들도 머지않아 떠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쌍둥이는 종전 후의 미래가 날마다 불투명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1890년 선조들이 했던 일을 다시금 감행하자고 고향 청년들을 설득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최근의 3세대는 어떻게 하면 마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수많은 교훈들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해방노예들이 그러했듯 제대 군인들 역시 자신들이 누울 침대보다 화덕을 먼저 해체해 2대의 트럭에 실었다. 무르익은 8월의 첫 햇살이 비추기도 전에 15가구가 헤이븐을 떠났다. 그들은 오클라호마의 더 깊숙한 오지로 파고들었다. 할아버지들이 세운 마을을 더럽히는 삶에서 벗어나 그들은 멀리 더 멀리 힘 닿는 한 오르고 또 올랐다. 권총처럼 생긴 오클라호마 주의 총심 부분을 관통하는 비버 크릭의 광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눈앞에 드러난 그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루비, 젊은 루비라고 지었다. 그들은 한때 자랑스러웠던 거리를 잡초로 뒤덮은 채 오래전 고향을 떠난 손주의 편지만 기다리며 날마다 우체국에 갈 국립군인 고집불통 노인네 18명의 보살핌을 받는 마을을 등지고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 화덕이 있던 자리에는 조그만 푸른 뱀들이 햇볕을 받으며 잠을 잤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새로 지어진 이 마을에서 수녀원 하나의 파괴력이 뱀들과 대공황과 세금 징수원과 철도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끔찍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제 매사에 앞장서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형이 장총의 개무리판으로 지하실 문을 부순다. 동생은 조카를 데리고 몇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다린다. 셋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호기심에 달떠 계단을 내려간다. 과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바로 악마의 침실이요, 목욕탕이요, 추잡하고 엄탕한 놀이터다. 쌍둥이의 조카는 자기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아들이 승리마의 기수가 되는 모습은 가까스로 보았지만 그 이상은 힘이 달려 어쩔 수 없었다. 오빠들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여행해서 가까스로 닿은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논쟁이 붙었는데도 관심이 없을 정도였다. 3년 동안은 뉴헤이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이름이었다. 몇 사람은 요란하게 다른 이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그것은 새 것이건 헝 것이건 실패를 연상시키지 않는 이름이라야 한다고 했다. 태평양 파병 용사들은 괌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인천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들어 했다. 유럽에서 싸웠던 이들은 아이들만 재미있어 하며 발음을 흉내내는 희한한 이름들만 계속 들고 나왔다. 조카의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여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마을 최초로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으로 인해 논쟁은 중단되었고 아예 필요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여자들은 한 식구였던 그녀의 이름을 따 마을 이름을 짓기로 했고 남자들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좋다, 뭐 어때? 루비, 젊은 루비로 하자. 삼촌들은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동시에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전우이자 처남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어머니를 알고 시중 들었던 여자들은 루비의 아들을 엉석바지로 키웠다. 아버지와 함께 입대했던 남자들은 루비 남편의 아들을 극진히도 아꼈다. 삼촌들은 조카를 당연하게 여겼다.
화둣가에서 결정이 내려지던 때에도 조카는 그 자리에 있었다. 2시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붉은 고기 한 점을 삼켰을 때 삼촌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트럭에 커피가 있다. 가서 네 라이프를 가져오렴. 조카는 삼촌의 말대로 했지만 종려나무 십자가도 함께 가지고 왔다. 출발할 때는 새벽 4시경이었다. 그리고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수녀원에 도착했는데 그 이유는 엔진 소리나 전조등 따위로 어둠이라는 위장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몇 마일은 걸어갔다. 이 지역은 불빛을 가릴 만한 것이 없어서 몇 마일 밖에서도 신호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덤불숲에 트럭을 세워두어야 했다. 유전탑이라면 50마일에 걸쳐 있어도 보이지 않겠지만 촛불을 켠 생일 케이크라면 성냥을 긋자마자 단박 눈에 띌 터다. 목적지까지 반마일쯤 남겨두었을 때 안개가 엉덩이까지 차오르며 그들을 애워쌌다. 간신히 태양보다 몇 초 빨리 수녀원에 도착한 그들은 그 순간 하느님의 대지와는 무관한 듯 어두컴컴하게 아기를 풍기며 허공에 떠있는 대저택의 불길한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똑똑히 보고 가슴에 새겨두었다. 한때 식당이었으나 이제는 한켠으로 밀려있는 탁자들을 수용하는 것 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실에서는 바깥이 선명하게 내다보인다. 수녀원 곳곳을 뒤졌으나 확정을 더해주는 물건들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 사내들은 모두 이곳에 집합했다. 오클라호마주 루비의 새로운 창건자들, 처음 맞닥뜨렸던 등골 오싹한 한기는 가시고 없다. 안개도 거쳤다. 사내들은 생기를 되찾았다. 땀을 흘려 몸이 더워진 데다 어이적답게 밤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시야가 선명하다. 트랙, 조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그뿐이었다. 400야드 단거리, 아니면 심지어 3마일 장거리, 그중 2사람의 고개는 목이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 뒤로 젖혀져 있다. 2 주먹을 불끈 쥔 채 거리를 벌리기 위해 펌퍼질하듯 팔을 뻗어 흔들어댄다. 한 여자는 고수머리를 숙이고 공기와 시간을 머리로 들이받아 활짝 열어제치며 그녀의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성자의 결성전을 낚아채려 한다. 해 벌어진 여자들의 입은 숨을 들이쉬며 무엇 하나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다리들은 하나같이 땅을 박차고 날아 토끼풀 무성한 위로 한껏 벌어져 있다. 성모 마리아의 구원을 거부한 대담 무쌍한 검은 이브들. 여자들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태양을 향해 도약하지만 태양은 이미 안개를 불태워 증발시켜버렸고 이젠 그 성스러운 향유를 사냥감의 등가죽에 퍼붓고 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내들은 총을 겨눈다. 루비를 위하여. 미즈너와 애느는 희생자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것이 미심쩍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았다. 방문에 디바인이라는 글씨가 테이프로 붙여진 침실에 있는 눈부시게 흰 아기용 침대와 발사계들 외에 채건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닭들 중 절반은 4발 달린 불황자들에게 잡아먹혔고 나머지는 들닭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추덤불에는 꽃이 만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정원은 황폐하게 망가져 있었다. 사전터의 옥수수밭은 사람의 손길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미저너는 지하실 바닥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반면 애느는 등잔을 들고 열심히 바닥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KD가 말했던 타락상을 보았지만 그것은 KD가 보았던 포르노 작품도
사탄의 낙서도 아니었다. 대신 그녀가 보았던 것은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군침을 흘려대고 있는 괴물들이 자신들을 짓밟기 전에 붙잡아 고피를 씌우려는 여자들의 처절한 몸짓이었다. 그는 저택에서 나와 마당에 섰다. 정원가에는 빛바랜 빨간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그 너머에는 만개한 꽃과 주검이 있었다. 시들어버린 토마토들 곁에는 푸르고 잎이 무성한 것들이 황금빛 꽃을 피우며 다시금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분홍빛 접시꽃은 커진 키를 주체 못해 눈부신 호박꽃 덩굴 바로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죽어서 갈변한 홍당무의 레이서 같은 이파리 바로 옆에는 초록색의 양파가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다. 멜론들은 이것 터져 즙 많은 붉은빛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애느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황폐함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의 성장을 대조해보며 한숨을 지었다. 두 손 위에 있는 5개의 달걀은 따뜻하고 암갈색이었다. 미저너가 다가왔다. 이 정도 크기면 돼? 그는 자기 손수건을 들어 펼쳐 보였다. 그럭저럭요. 여기요. 고추가 열렸는지 보고 올 동안 이 달걀들 좀 들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갔다 오지. 미저너는 손수건을 달걀 위에 덮어주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였다. 두 사람이 의자 곁에 서 있을 때 그녀의 손이 갈색 달걀들과 하얀 천의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긴 고추꼬투리들, 녹색, 빨강, 그리고 흑자줏빛 때문에 그의 손가락이 2배쯤 길어 보일 때 그들은 보았다. 아니, 느꼈다. 볼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그녀는 수레했다. 아니야, 창문이었어.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게 우리 두 사람의 차이야. 당신한테는 문이 보이는데 나는 창문을 보는 것. 애너도 웃었다. 그들은 그 주제를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창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건 자체보다는 전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파티보다는 초대에 들뜬 채로 두 사람은 그것의 실제함을 확신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오랫동안 못 박히듯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뒤로 물러서서 자동차를 향해 달렸다. 달걀과 고추는 뒷좌석에 있었다. 에어컨 바람에 애너의 셔츠 컬러가 휘날렸다. 그리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이 웃었다. 누가 비관주의자이고 누가 낙관론자인지, 누가 닫힌 문을 보았고 누가 열린 창문을 보았는가 따위를 두고 서로를 유쾌하게 꼬집으면서 오싹한 전율을 달래고 가슴에 품은 의문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막는 말이라면 뭐라도 좋았다. 열어야 할 문이든 벌써 활짝 열려 손짓하는 창문이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것은. 미저너 목사는 모든 이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몇 마디 말로 추도사를 끝냈다. 그의 시선은 원초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서인지 다른 문상객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듯한 7명의 죄인들에게 못 박혀 있었다. 사전트, 하프, 메누스, 아놀드, 제프, 케이디, 스튜어드, 위즈덤은 가족들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디크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내들을 바라보는 미저너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가장 오래된 흑인 가문 출신이든 신흥 가문 출신이든 최고의 전통이든 최악의 전통이든 이 사내들은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머리싸움에서 백인들을 능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백인들을 모방할 뿐이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불구가 된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서 딴청을 피웠다. 흑인이 다른 흑인을 경멸하고 그 흑인이 정오를 받아 한 차원 높은 정오로 기르던 시절에 시작된 그 오랜 구원에서 잉태된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200년 동안의 고난과 개선의 역사가 그들음과 오류와 둔감함으로 가득한 한순간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성경 말씀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 역사의 노후에 그만 귀감은 루비는 불필요했던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속된 행복에 대한 갈망은 얼마나 절묘하게 인간적인가. 그리고 얄팍한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 꿈을 성취하려던 결과가 무엇이란 말인가. 머지않아 루비는 다른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말리라. 젊은이들은 다른 꿈을 꿈꾸고 늙은이들은 회한으로 가득한 곳. 설교는 장황해질 테지만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질 터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미전어는 생각했다. 구원받지 못할 자, 값어치 없는 자들, 이방인들의 부재 외에는 규정할 길이 없는 이 어렵사리 얻은 천국을 누가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순박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으랴. 갑자기 리처더 미저너는 자신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애느가 원해서가 아니라 디큰 모븐이 고해성사를 위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보다 더 훌륭한 전장은 없을 것이요.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결함투성이인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는 것보다 더 나은 거처는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죽음은 이들에게 생경할지 몰라도 출생은 그렇지 않다. 미래는 문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바다도 숨죽인 가운데 장작처럼 검은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녀 곁에는 노래 부르는 여인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운 젊은 여인 한 명이 있다. 이지러진 손가락들이 홍차빛 머리카락을 경쾌하게 연주한다. 조개 껍데기들의 색깔이 모두 밀가루빛, 장미빛, 진주빛, 젊은 여인의 얼굴에서 한데 어우러진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농청색 테를 두른 검은 얼굴을 사모하고 있다. 바닷가의 그들을 둘러싸고 바다의 쓰레기들이 희번덕거린다. 망가진 샌들 한 짝 근처에 버려진 병뚜껑들이 빛나고 있다. 죽어버린 작은 라디오도 말없는 파도를 탄다. 파이어 데이더의 노래가 없는 이 평안을 깨뜨릴 것은 세상에 없다. 가사는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추억을 노래하고 있지만 다른 이의 손을 잡고 늙어가는 것, 함께 말을 나누고 함께 나눈 빵이 불길 속에서 연기를 내는 것, 집에 있기 위해 집으로 가는 순전한 축복, 새로 시작된 사랑에게 돌아가는 편안함. 바다가 출렁이며 해변의 바닷물의 리듬을 전하면 파이어 데이드는 무엇을 왔나 보려고 고개를 든다. 아마도 늘 오는,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배 한 척이 성무원과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으리라. 길을 잃었다. 구원받은 성무원과 성객들은 한동안 비탄에 잠겨있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온몸을 떨고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창조될 때부터 이곳 파라다이스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는 끝도 한도 없는 일거리를 어깨에 짊어지기 전에 앞서 우선 휴식을 취하게 되리라.